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입최종 모의 적성고사 36대학교 편 모의고사 1회를 강의하게 된 윤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6대학교 기출문제 출제된 그 경향을 가지고 모의고사 1회분을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36대학교의 적성 모의고사의 유형과 특징들을 파악해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경우는 이번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신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에 나와 있는 내용 자료를 가지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재에서는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주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지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의 것인 단어. 그래서 이건 이제 고유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 자, 이거는 이제 한자어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단어 외래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은 세 가지를 주어졌습니다. 보기에서. 자, 그럼 이 기본 개념을 선택지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외래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살짝 빌려와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보기 선택지에 보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외래어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냐 외국어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정답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만 해당되는 선택지를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 4번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포인트는 뭐다?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 목적, 골라내라고 하는 선택지의 유형, 이걸 분명히 판단하셔서 찾아내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자, 2번 문항은 단어의 쓰임이 모두 적절한 문장. 자, 그래서 맞춤법에 관련된 문장과 그 다음에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 즉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휘 문제는 평상시에도 좀 주의 있게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단어가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찾는다든지 특히 이제 뭐 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단어에 대한 숙지를 분명히 해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제가 좀 선택을 해서 좀 많이 틀리고 또는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적으로 문제에 출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곱빼기입니다. 자, 곱빼기라고 했는데 이 빼기라는 것으로서 표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된소리를 적어야 되는 전미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개장. 자, 여기 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육개장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개장이라는 게 뭐냐면 게장국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게장이라는 말에서 게장국이라는 말에 고기 육자를 더해서 즉 고기를 넣고 끓인 게장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가 아니라 아이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최근래에는 이 게장국에 이제 닭고기를 넣어서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닭고기를 넣었으면 닭게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게장이라는 의미를 벗어난 내용이라고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고기를 넣고 잡다한 어떤 여러 가지 야채, 채소들을 넣어서 끓인 것은 게장국이다. 그래서 고기를 넣으면 육게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리마. 자, 가르마죠, 가르마. 자, 가르마가 기본 표준어입니다. 지금 제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르마를 지금 가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가르마를 이게 잘 땄죠. 가르마를 이제 나눠서 뭐 쪽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르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가리마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마라는 단어는 뭐 예전에 부녀자들이 머리에다 하던 헝겊을 가리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리를 가릴 때 쓴다라고 해서 가리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릴까봐 참고로 한번 실어놨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 영역과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이죠. 요즘에는 국어 영역을 풀어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표시해 두시고 단어를 찾아 두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적절하든지 않다든지,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 부사와 서술의 호응, 그 다음에 중의적인 문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잘못된 피동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체적인 문장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문제점은 뭐냐? 자, 아름다운이라는 관용어가 있죠. 자, 관용어 다음에는 반드시 꾸밈을 받는 체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식어 뒤에는 피수식어가 반드시 가까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의 문제점은 수식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그 수식어가 그 뒤에 있는 관용어에 있는 이 체언이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이 체언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중의성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것이 내 친구인지 아니면 내 친구의 언니인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꾸며주는지 이렇게 꾸며주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점 찾으셨죠? 그럼 다음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그의 집에 가고 싶다. 화려하니 그가 화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집이 화려한 것인지를 명확히 어느 부분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2번은 부정표현에 의한 중의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번은 부정표현에 의한 중의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았다라는 부정은요. 부정형이 뒤에 서술어 가면 앞에 있는 모든 문장 성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예약한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자, 다 부정했다라고 보면은요. 다 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몇 명만 왔다?
또는 아예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표현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요? 그 다음에 3번은 비교 구문에 의한 비교 대상이 나하고 형이냐, 아니면 엄마는 나보다 형을 좋아한다. 엄마도 형을 좋아하고 나도 형을 좋아하는데 엄마가 형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 크다. 정도 문제입니다.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의존명사. 네, 것인데요. 것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그래서 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태희가 공부하는 것이 어색하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모습 자체가 어색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인데, 안 할 아이인데 공부를 하고 있네? 놀랍다. 그렇죠. 이상하다. 왜 공부를 하고 있지? 그 상황 자체가 어색하다.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 중의적인 문장 또는 문장의 어떤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요, 요런 경우들로 부정표현, 비교구문, 의존명사, 것에 의한 것, 이런 경우들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좀 확인해 두시고요. 만약에 다른 문제지라든지 저희 이해 부분이 또 있거든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확인해 두시고, 이게 중의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또는 문장에 잘못된 표현이겠구나, 이런 것도 해소시켜 줘야겠구나 라고 머릿속에만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4번 문항은 제가 아무것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4번은 지금 저희 문제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그 다음에 니은첨과 비음화 세 가지의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을 가지고 문제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 양상, 음운 변동 양상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꽃 아래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제가 보면은요, 꽃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 달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뭇잎은요, 나뭇잎 된 다음에 나뭇잎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 꽃아래에서 꽃아래가 된 것, 달라진 것만 확인하십시오. 이거 됐죠?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디귿이 위로 올라간 거죠. 이건 연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니까 연음 현상은 음 변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 변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나뭇잎. 자, 우선은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없던 니은이 첨가가 됐고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음절 끝소리 규칙. 이거는 니은 첨가. 사이시오이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표기상에서의 이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라진 거는요, 뭐가 있냐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비음화. 그래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꽃 아래는 꽃 아래 이렇게, 나뭇잎은 나뭇잎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거 음절 끝소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다음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 아래라는 단어가 이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질 형태소가 아니면은요, 이게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받침이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제가 그걸 예외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꽃 플러스 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꽃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얘가 형식, 형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요. 음절 끝소리 계측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틀리거나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 뒤에 연결된 단어가 형식 형태수냐, 실질 형태수냐에 따라서 받침이 음절 끝소리를 바뀐 다음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연음되느냐. 이런 것들 참고로 이해해 두십시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문제입니다. 자, 5번은 따로 문제의 어떤 풀이보다는요, 거기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다가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만큼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만큼입니다. 똑같은 만큼인데, 하나는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의 힘을 나타내는 보조사. 조사입니다, 조사. 그 다음에 하나는 주로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 주로 어미,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화 되는, 됨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는, 을이라는 것은 어미, 는, 을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 겁니다. 어간에 붙는다는 것은, 어간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바로 용언이라는 거예요. 용언에 얘네 는, 을이 붙어버리면 관용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문제 안에서 관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관용어라는 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만큼이라는 건 그 뒤에 쓰인다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되는, 체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혼자 쓰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의존, 명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문법을 배우셨으면 그 안에서 조사는 뭐에 결합되냐? 체언과 붙여 쓴다. 즉 앞말에 붙여 쓰는 겁니다. 조사는. 하지만 의존명사는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 즉 앞에 관용어가 왔다면 의존명사하고 관용어가 있으면 반드시 가운데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요 파트만 확인하시면 5번 문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문제 유형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좀 확인해 두시면은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적성의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해놨지만 사실은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학교든지 모의고사에서, 특히 문법 관련된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의존명사, 유사어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을 좀 해 두시고요. 뭐가 있을까? 이 강의를 끝난 후에도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의 하나일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은 여러분들 6번 문항은 지금 한자성어죠. 사자성어와 관련된 그 일화 또는 어떤 고사를 주고 그것과 관련있는 한자성어를 찾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고사와 같이 연결된 한자성어는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도 좀 배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제된 것들을 봤을 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냥 요 뜻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살신 성인입니다. 자, 몸을 죽여. 뜻은 이거 삭제해 주고요. 몸을 죽여 이는 이루다.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살신 성인이죠. 자기 몸을 죽여서 어떤 뭐 좋은 일 또는 옳은 일을
해내는 것, 살신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신령이 돋는다, 천우신조. 몹시에 따라 기다린다, 학수고대. 머리를 쭉 빼고 이렇게 누가 오나 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나 좋아하는 사람이 오나 이렇게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오지 않고 기다림이 지속되는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하고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뭐 지금 교재에서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쭉 뒤로 넘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지금 시조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현대시가 하나, 그 다음에 소설 3문 파트가 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독서 지문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어휘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조, 평상시 여러분들 봐오던 시조, 그 다음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온 시조,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조, 수능 특강이라든지 기타 기출됐던 시조들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7, 8번 문학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지문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계라는 분의 작품이고요. 이계. 자, 그 다음에 이계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육신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단종에 보기를 꾀하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육신입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방안의 현는. 자, 현는이라는 것은 켜 있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촛불 중요하죠. 누구와 이별하였간데 겉으로는 눈물 지고. 자, 눈물이 진답니다. 겉에.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촌농이죠. 촌농. 속 타는 줄. 자, 속이 탄다. 이거는 뭐 초에 있는 심지다. 뭐 이렇게 초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겉에는 눈물을 흘리고 뭐 초를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해서 초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촌농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눈물방울로 연상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불이 타들어간다. 이런 게 개념이겠죠.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굴 얘기하냐? 화제의 속마음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시조는 항상 시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주의 있게 어디를 봐라? 종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초장과 중장은 종장을 얘기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촛불과 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뭐죠? 동일시죠. 동일시. 동일시에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속 탄다 라는 거죠. 속이 타고 있다 라는, 촛불과 나를 동일해서 속이 탄다. 그럼 화자의 마음이 어떻다? 아프다. 속이 탄다. 아픔. 뭐 슬픔. 이렇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계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고 단종에 대한 그리움과 단종이 유배가게 된 것에 대한 슬픔과 단종이 폐위된 것에 대한 슬픔과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단종을 끌어낼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들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부분들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출제됐던 어떤 시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어떤 특징들은 머릿속에 꼭 숙지를 해 두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고 삼육대학교 적성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품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촛불과 나를 동일시했지 않습니까?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속탄다, 슬프다, 아픕니다. 결국 촛불의 슬픔을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눈물을 흘린다는 촛불의 슬픔을 결국 나의 슬픔으로 연결시켰다. 그래서 결국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거죠. 촛불에 감정을 이입해서 화자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서지문입니다. 독서지문들은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본문들의 내용만 있는 방식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문제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의 11번 문항입니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자, 특징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뭐다? 무한한 다원성. 다원성이 뭐냐? 개념을 알아야겠죠. 다양한, 한마디로 하면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자, 즉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라고 했는데 다양한 것들이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지문 분석 쭉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투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론 중에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성을 뜻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어디 갔습니까? 미술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설명해서 끌어온 이론이 뭐죠? 바로 누구의 이론? 예, 단토의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이 미술로서의 또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자,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다는 건요. 의문 제시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면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흐름일까? 두 가지를 뒤에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어떤 방향 설명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에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단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미 언제부터? 르네상스에 시작된 화가의 서명부터, 이거는 서명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고, 즉 미켈란젤로가 예술을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을 그렸던 사례를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해왔다. 즉 앞으로 다시 가면은요, 마지막 물음에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그럼 어떤 거죠? 뒤의 내용은? 네, 바로 뒤에 이 후자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형식은 이러한 자유라는
형식의 이러한 자유라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에 네덜란드 가던 신이나 성인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자, 자율화를 바탕으로 해서 17세기부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친근한 자신의 일상을 그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엔 뭘 그렸는데요? 신이나 성인을 그렸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림의 어떤 소재와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19세기에는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 이르렀다. 이번에 또 뭘 표현했냐? 내면의 무한한 표출, 내면을 표출했다. 20세기의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 했다. 정점이죠. 결국 이렇게 흘러서 20세기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문 파악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이러한 문화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자, 단토의 이제 생각이죠.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 형식, 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했다. 자, 그전에는 전시적 요소에 의존했답니다. 곧 내용, 형식, 재료죠. 표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 그런데 20세기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서 보듯 다양성이 인정된 거죠. 전시적 요소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요.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의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비전시적 요소. 의존에 따릅니다. 현대미술이 미술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 작품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 즉 비전시적인 요소도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핵심 단어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미술의 다양성을 통해서 작품도 다양한 것들이 작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쭉쭉쭉 넘어오면은 결국 비전시적 요소가 작품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우선 3번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 제시문에서는 유치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시적 관점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17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이런 변화 양상 보여줬기 때문에 통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일치 문제죠. 미끄러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요? 20세기는 비전시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 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 단토죠, 단토. 단토의 입장은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지문이지 않습니까? 비전시적 요소, 즉 문학 작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미술 작품과 일상품의 구분이 없어졌다. 구분이 쉽지 않아지게 된 겁니다. 왜? 비전시적 요소를 통해서 일상품도 문학 작품 또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답은 3번이겠네요. 대상이 어떤 것이든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12에서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12, 14번 문제는 언어 지문입니다. 언어 지문이고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게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반드시 하나씩 내용만 파악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언어학자 제임스 호웰은 속담에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를 형식의 간결성,
지적인 감각, 재미로 들고 있다. 아, 지금 핵심 개념은 속담입니다. 속담이 갖추어야 할 요소, 형식의 간결성, 지적인 감각, 재미입니다. 그러나 자, 사성의십시오. 그러나에 하지만, 그러나, 따라서, 그러므로, 즉 하지만과 그러나의 역접입니다.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는 결론 지시어거든요. 반드시 뒤에 게 중요합니다. 접속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접속어만 읽어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접속어를 중심으로 읽게 되면 앞뒤의 문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즉 중요도 평정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빼버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오답률을 여러분들 줄일 수 있겠죠. 시간 싸움입니다. 적성검사, 적성모의고사, 적성시험들 좀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독해 문제에서는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속어를 중심으로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언급은 구체적이 못하다. 구체적이 못하답니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안 좋답니다. 저도 속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속담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기능적인 의미 전달을 해야 한다. 또한 상징적, 직감적 방법으로 표현되어 쾌감과 실감의 표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다. 앞에 거 세 가지 얘기했는데 얘네 아니다. 얘네 아니랍니다. 물론 뭐 완전 아니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쟤네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다? 구조, 기능적인 의미 전달, 그 다음에 상징적 직감적 방법으로 표현되는 쾌감, 실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속담의 구조면에서 먼저 주목할 사실은 복문 형태의 속담에서 전후구가 의미제와 의미제의 단순 결합을 한 경우에 전후를 바꾸거나 심지어 둘 중 하나만 써도 속담의 중심이며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자, 뭔 말인지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전구 후구가 있는데 뭐 의미제랍니다. 그 다음에 의미제의 단순 결합이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 얘 볼게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은 하나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 앞뒤 마음대로 바꿔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속담 전후구가 긴밀하게 겹되지 않고는 주제의 의미가 표시되지 않아 속담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방망이 오는 웅두께라는 속담은 반드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자기가 한 일보다 더 가혹한 가품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이겁니다. 의미제가 단순 결합됐느냐? 단순 결합된 경우에는 하나를 잘라내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단순 결합이 긴밀하게 결합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속담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속담을 언어 기능면을 살펴보면 이번에 언어 기능면입니다. 주제 의미가 언어 재료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자,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상징적 기능과 주제 의미가 언어 재료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전달되는 서술적 기능이 있다. 자, 서술적 기능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즉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자는 개념에 의한 산문적 해석으로는 주제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속담 구조 전체가 하나의 기호가 되어 속담에 동원된 언어 재료와는 직접적인 언어 재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실을 지시하는 경우. 빈칸 골라라 라고 했죠. 먼저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기억에 들어갈 속담 13번 문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과 그 속담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협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면 힘이 덜 든다라는 내용을 백지장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관련이 단어의 어떤 의미 관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후자는 하나의 서술이 다른 하나의 서술을 기능적인 구조로 결합한 경우이다. 주제 의미는 문맥에서 그대로 설되어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닌 문장의 전후 구조에 기능화된 서술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나 물은 건너봐야 한다는 단순한 서술 형식이지만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로 되면 그 구조는 기능화되어 전체가 하나의 속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속담은 니은 개념을 구체적인 디귿으로 고도의 논리를 평이한 직관으로 범상한 설명을 돌발적인 상징으로 드럼을 써 쾌감을 주고 절실한 표현 효과를 내린다. 예를 들면 말을 조심하라는 설명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경의 속에 함축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만 쥐가 된다 속에 실감되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은 그 뭐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실로 고도의 논리를 평이한 직관으로. 그래서 논리라는 건 결국 말하면 추상적인 거고 직관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상과 사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14번 문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12번 문제는요. 결국 이 문장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기본 명제는 뭐냐? 속담은 일정한 구조와 의미를 갖추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부터 여러분들 20번까지, 21번까지군요. 21번까지 문제는 어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어 문제와 그 다음에 어법 표기의 문제, 그 다음에 단어 관련성 문제 가지고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것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재에 있는 해설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15번, 16번.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그 단어들이 모든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주로 관여로서의 어떤 연결관계가 나오고요. 아니면 다이어로서의 연결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8번 문제 직접 해설지 보시면서 확인해 두시고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있는 의미관계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 문제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푸는 방법 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1, 2, 3, 4번 중에서 하나만 나머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지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요, 지금 발음이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표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는데요. 1번은 벚나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부엉문,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가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현상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려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벚나무가 벚나무 된 것은 음절 끝소리죠. 교체입니다. 교체. 음절 끝소리 교체고요. 여기는 비음화 교체입니다. 그래서 비음화죠. 음절 끝소리
잘 보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가지고 변화된 거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절 끝소리 교체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음악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의 음악. 이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다음 중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2번이죠. 2번이 왜가 문제냐? 누나가 사과와 참외 두 개를 까다. 와, 과 연결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사과와 참외 두 개. 사과 하나, 참외 하나인지, 아니면 사과 하나와 참외 두 개인지. 이렇게 중의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항. 21번 문항은 또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기 정리된 것만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쟁이와 멋쟁이 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 직업 등을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부터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의 뜻과 얕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 이름을, 어떤 특성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요건 직업은 제가 뺄게요. 구별하기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직업을 뺍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은 보통 쟁이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어놨는데 빼고요. 그래서 여기는 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죠. 욕심쟁이,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명사가 어근대부터 그것과 관련된 관련된 수공업적인 기술을 지닌 사람, 이게 기술을 지닌 사람이죠. 이걸 이제 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 벽에 이제 고르게 하시는 분들 이제 미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에서 23번 문학 작품입니다. 작품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소월님의 산녀입니다. 김소월 작품 작가를 보면은 설명드리면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성하고 그 다음에 사문보 또는 뭐 민요조, 실업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통적인 부분과 사문보, 그 다음에 뭐 이별의 정한 이런 거 다루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사문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네 반복됐죠. 그래서 운율이 형성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라고 해서 생성의 의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탄생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꽃이 피네. 자, 가을, 봄. 원래는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줄인 거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라는 것은 여기서 고독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외로움이죠. 저만치 혼자서 했는데, 저만치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저만치라는 것은 화자와의 꽃과의 거리감, 또는 그 꽃이 다른 꽃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외롭구나, 이런 겁니다. 비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자, 산에서 운다. 자, 노래한다고 하실 텐데 운다고 했죠. 그거는 역시 감정이입이다라는 거죠. 꽃이 좋아 산에서 산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이번엔 지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입니다. 아까 위에서 1년에서 피네가 탄생이라면 소멸이죠. 꽃이 지네, 소멸입니다. 가을분명시도 똑같고요. 꽃이 지네, 소멸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피고 지고 다시 또 이게 1년과 유사한 수미상관 구조로서 다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음성상징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5번 기억니은이죠. 피네, 지네, 피네, 지네, 수미상관 구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에서 25번 지문은요, 이상이라는 작가의 어떤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는 여러분 한 번쯤 접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 날개에서 이상의 날개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떠오르는 의식을 주저주저 계속 설명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 하면 여러분들 연관해서 계속 떠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인과성이 있다, 없다? 사건의 인과성은 없다. 인과성이 결여죠. 인과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 의식을 계속 나열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의 인과성이 없는 내면 의식들을 나열하느냐?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죠. 일제 강점기다. 거기에 또 누구냐? 지식인이다. 근데 이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는 정신적 방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이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형식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요. 지금 나란 인물이 외출을 감행하죠. 계속 외출을 감행하면서 사회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즉 사회에 대한 또는 자기 의식에 대한 각성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날개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었을 때 쭉 돌아다니다가 몇 시간에 이제 미쓰고시 옥상에 있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어딜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명확한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금 깨닫게 됐고, 그러다가 쭉 자기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목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온 거고요. 물었답니다. 너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데 하기 싫었다. 욕심도 없었답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 못했답니다. 허리 옆에 그저 나는 금붕어를 봤다. 금붕어 문제 출제가 되어 있죠. 금붕어를 봤는데 금붕어는 뭐예요 지금요? 참 잘생기고 작은 놈은 작은 놈, 큰 놈 큰 대로 지금 다 뭐였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고, 금붕어들은 진놈이 하늘로 순수 흔드는 흉내를 낸다.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기서 쭉 금붕어를 봤는데 이 금붕어는 움직임이죠, 움직임. 결국 나의 어떤 의식의 움직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어떤 꿈틀거림, 움직임, 꿈틀거림이죠, 꿈틀거림.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금붕어를 보면서 의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동안은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막 조금씩 뭉클뭉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어떤 성적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듯이 왜 공부해 가면 할수록 뭔가 좀 아는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공부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수업 듣고 뭔가 조금 알겠구나, 뭔가 좀 알 것 같다, 그래 3학년 적성 시험 이런 거구나 라고 뭔가 조금 꿈틀거림만 있으면 전 그거에 정말 감사하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란 인물도 지금 그런 상태로서 점점 각성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고요. 어쨌든 24번은 3번입니다. 나란 인물은 어떤 문제 해결하는 어떤 의지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해되셨죠? 예. 지금 의식의 어떤 꿈틀거림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그래서 금붕어 역할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붕어. 자, 26에서 2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지문이긴 하지만 비문학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되어 있어서 뒷부분에 가서 비문학이 또 출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적나라의 재상 자산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자, 자산이죠. 여기 또 자산에 대해 노란색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자산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자산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인간이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누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법을 확대했고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결국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가 살았던 적나라는 충주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단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등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었다. 따라서 주의하라 하셨죠?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북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적나라와 자산에 부여된 과제였다. 왜? 하도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침략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그런 부강변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거추한. 결국 누구의 힘을 뺐다? 귀족이죠, 귀족. 귀족들이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힘을 빼버려라. 특권을 없애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백성들이 좋았겠네요. 백성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답니다.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여 생산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하면서 민부를 국부로 즉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그는 중간계부터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킨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하여 법률을 만들었다 이거죠. 정의 세계면서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를 체계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며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다. 당연히 반발했겠죠. 법을 만들어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싫어 법 만들지 마 이랬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넘어갑니다. 귀족의 반대에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적나라는 부강변이 이뤘다. 성공했습니다. 성공.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등의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자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린 역치, 힘의 논리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아주 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기도. 법으로만 다스리다 보니까 그 법에 어떤 의존하고 법의 어떤 망 안에서만 논려가다 보니까 법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지배계층은 그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또 괴롭힐 수 있고 그들의 최대한 이제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와서는 이 자산의 어떤 정치 개혁의 문제점, 한계점을 지적하고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는 기억의 인물이 지닌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연보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다음 27번은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자산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자산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1번 의도와 결과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은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제대로 따라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중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에 30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폭발 이론이 입증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속도로 팽창했고 앞으로 어떻게 팽창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됐다.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주는 힘은 중력이다. 자, 그래서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을 통해서 우주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건 힘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중력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이란 개념 정의하고 있고요. 미치셔야겠죠?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을 방해한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될까? 큰 중력의 팽창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언젠가 멈추었다가 다시 수축할 것이다. 즉 중력이 이제 커지면 지구의 팽창수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데 필요한 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우주의 질량은 우주의 팽창을 저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혔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을 뭔가가 막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요.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 암흑물질이다 라고 불렀답니다. 즉 암흑물질이 많으면 우주의 팽창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럼 우주의 팽창이 멈출 수 있답니다. 과학자는 암흑물질 발견은 우주의 팽창이 느려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슈미트와 크리슈너는 초신성을 관측해 우주의 팽창수의 변화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우주의 팽창수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다. 중력이 늘어나면, 즉 질량이 늘어나면 중력이 커지고 중력이 커지면 우주의 팽창이 멈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빨라진답니다. 그것은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라는 거. 우주 공간을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의 어떤 팽창시키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 부르기로 했다. 즉, 이 글에서 핵심은 뭐냐? 질량을 증가시키는,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우주의 팽창이 멈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또 암흑에너지다라고 불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찾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죠. 암흑물질은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켜 우주를 팽창시킨다? 아니죠. 우주의 질량을 증가되면 팽창이 멈추게 된다. 개념. 답은 4번입니다. 30번.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 최종 모의 적성고사 36대 편 1회 부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은 36대 모의고사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서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